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 이름은 서경진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딸이 아이 하나 데리고 다시 돌아온 뒤로 집안에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아기 울음,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딸과의 짧은 말다툼, 그리고 제 속의 한숨까지요. 그날 딸이 조용히 앉아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몇 초의 침묵이 있었죠. 나는 커피를 젓던 손을 멈췄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마치 낡은 필름처럼 떠올랐어요. 그때 나도 이혼을 말하려던 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밥상을 차렸고 옷을 개꼈고 말 대신 살았습니다. 그날 딸이 이혼을 말했을 때 나는 그녀가 어릴 적 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나는 꾹 참았고 그 아이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 모녀는 자주 부딪혔어요. 나는 침묵으로, 딸은 분노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딸이 말한 이혼이라는 두 글자, 그것이 내게 어떻게 오래된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를요. 이건 딸의 이야기이자 결국은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아침이었다. 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 밥을 해두었고 나는 그릇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녀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저녁 같이 먹자.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쌀을 씻었다. 물을 맞추고 손등으로 찰랑찰랑 눌러보며 예전에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남편과 큰 다툼을 했던 날에도 나는 밥을 지었고 반찬을 만들었다. 무언가를 입으로 말하지 못할 때 나는 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밥을 짓는다는 건 참는다는 뜻이었다. 딸이 퇴근하고 들어온 건 해가 막 지고 나서였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보다 결심이 먼저 보였다. 나는 묻지 않았고 딸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아이를 먼저 재우고 온 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말끝이 떨리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 말은 마치 이미 속으로 수천 번은 연습해 본 것처럼 단정했다. 나는 밥알 하나를 씹지 못한 채 그 말을 혀끝에서 굴리고 또 굴렸다. 잘 생각한 거야? 결국 입 밖에 나온 건 그 흔한 꾸짖음도 안타까움도 아니고 그저 확인이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알잖아. 나 더는 못 참겠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못 참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 과거가 비수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참았었지. 남편의 무관심, 침묵으로 덮은 외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에 부서진 나날들.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채 살아왔었다. 대신 나는 밥을 했고 빨래를 널었고 남편 옷에 구김이 가지 않도록 다림질을 했다. 이혼 대신 삶을 정리했다. 나 엄마처럼은 못 살아. 딸이 말했다.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나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꽤 아팠다.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같은 밥을 먹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그 다름이 오늘 식탁 위에 반찬처럼 차려진 기분이었다. 딸은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일어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방에 남겨진 찬밥을 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그때 나도 정말 끝내고 싶었던 날이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끝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무서웠던 걸까? 아이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혼한 여자라는 이름이 두려웠던 걸까? 딸은 달랐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고 나는 그것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 결심 뒤에 따라올 외로움이 지금의 나처럼 고요하길 바랐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날은 남편이 회식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밤이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나는 거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새었고 찬 공기 사이로 식은 국이 여전히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다. 두 아이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나는 물도 삼키기 어려운 목으로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밀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미안이라고 말하길 기다렸지만 그는 신발을 벗고 코트를 벗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뭔가가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고 다음날 아침 이혼 서류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내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올라왔다. 애들이 있는데 너 하나 살겠다고 이러는 거야? 남자란 다 그런 거지. 좀만 참고 애들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해. 그건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기도 했다. 참아야 한다는 것. 가정이란 그런 거라는 말. 나는 결국 그 말에 이끌려 서류를 인쇄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등하교 가방을 챙겼고 남편의 양복 셔츠를 다렸고 저녁엔 생선을 구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포기였던 것 같다. 내 감정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나를 포기했고 내 자존심도 내 분노도 천천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렇게 살아낸 세월이 어느덧 20해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 내 딸이 이혼을 말하고 있다. 그날 밤 딸의 방문이 닫힌 후 나는 조용히 방 안에서 그때 내가 접어뒀던 감정을 꺼내 들었다. 만약 그때 내가 이혼을 했다면 생각은 그때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울었을까? 나는 어디서 살았을까?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는 달라졌을까? 그 모든 상상이 이불 속에서 나를 감쌌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며칠 뒤 딸이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 나는 견뎠고 그녀는 벗어나려 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면서도 왠지 마음 한편이 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쌀을 씻다 말고 창밖을 봤다. 이제 봄이 오려는지 가지 끝이 조금씩 불그레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딸처럼 그때 한 번쯤은 도망쳐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나를 누가 대신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나 스스로도 안아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딸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 덕분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있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그녀가 서로를 닮았다는 사실에 나는 낯설고도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딸의 결혼식은 비 오는 날이었다. 하객들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고 하얀 드레스 위로 습기가 스며들던 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비가 이 아이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하지만 세상은 종종 그 바람을 모른 척하곤 한다. 애가 좀 둔하죠? 사위는 첫 인사 때부터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착해요. 저한테는 과분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던 기억이 난다. 칭찬 같았지만 묘하게 우월한 뉘앙스가 있었다. 딸은 그 말에 익숙한 듯 웃었고 나는 속으로 한번 찜찜하게 넘어갔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런 말들을 들었다. 누가 봐도 우리 집이랑은 급이 다르잖아요. 경진 씨 딸이 참 잘 들어갔네. 전업주부라니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런 선택을 하다니.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표정이 무뎌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딸이 아이를 낳고 집에서 전업으로 살림을 하게 되면서 그 무뎌짐은 점점 침묵으로 굳어갔다. 요즘 어때? 나는 몇 번이고 물었지만 딸은 괜찮아라는 말로만 답했다.
그 괜찮아는 어느 순간부터 말 걸지 마처럼 들렸고 나는 점점 더 물어보지 않게 됐다. 말을 꺼내는 쪽도 받아주는 쪽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걸 그땐 몰랐다. 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던 날 나는 말없이 이불을 깔아줬다. 며칠만 있다 갈게.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안다. 그 말 속에 담긴 도망의 기색을. 사위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온 적도 문 앞에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무언가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뜻 같았다. 엄마, 나 솔직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딸이 그렇게 말한 건 친정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아기 낳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 아기 낳은 지 일주일 됐다고 밥은 꼭 남편이 차려야 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자기도 당연하대. 그래서 하루는 참았는데 나중엔 숟가락 소리 하나로도 화를 냈어.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속이 뒤집혔다.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엄마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아빠랑 힘들었을 때도 말 안 하고 그냥 넘겼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건 다 참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애는 나를 보며 참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나는 버텼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누군가에겐 침묵의 교육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딸이 잠든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 하나 사이로 딸은 이제 혼자가 되었고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저 밥해주고 빨래 개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말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늦었더라도 이젠 달라져야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문득 딸이 오늘은 좀 괜찮을까 싶어 계란을 삶고 미역국을 끓였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려 할 때 나는 늘 음식을 만든다.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랬고 그게 유일한 내 방식이었다. 딸은 조용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역국을 몇 숟갈 떴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론 말보다 존재가 위로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엄마는 힘들 때 어떻게 했어? 딸이 문득 입을 열었다. 나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질문은 단지 내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녀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기도 했다. 참았지. 내 입에서 너무도 짧게 쉽게 나온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들렸을까? 참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덧붙였지만 그 말 역시 설득력이 없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가를 씁쓸하게 올렸다. 근데 엄마, 참는다고 다 지나가진 않더라. 난 참으면서 점점 사라졌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를 비로소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려고? 내가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으면 나만 없어지는 것 같았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내게도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딸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나는 이불 끝을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너 아빠랑 나도 한 번은 진짜 끝내려 한 적이 있었어. 그 말은 처음 꺼내는 고백이었다. 딸은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조용한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너네 자고 있을 때 서류도 다 받아놨었고 정말 가려고 했었어. 근데 안 갔지. 딸이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봤다. 왜요?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말했다. 무서웠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없으면 내가 평생 상처받을까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덧붙였다. 그래서 그냥 밥 차리고 일하고 웃는 척했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는 달랐다. 이제야 조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운이 감돌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는 내가 몰랐던 사람이었네. 나는 웃었다. 너도 그래.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많이 말한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때론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조금 차가웠지만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사위가 처음 전화를 걸어온 건 딸이 친정에 들어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대신 나설 마음도 없었다. 대신 딸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결정해. 딸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다. 그래. 나 잘 지내. 아니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려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아니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오늘은 그냥 우리 아이 데리러 와. 전화를 끄는 딸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괜찮아? 딸은 대답 대신 식탁에 놓인 찬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다. 그게 아직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위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 현관문 너머로 나는 발소리를 들었고 딸은 조용히 현관 앞에 나섰다. 문이 열리는 소리, 서로를 보는 정적,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는 낯선 긴장. 나는 방 안에서 그 모든 걸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아빠 왔네. 아이의 맑은 목소리만이 그 정적 속을 찢었다. 잘 지냈어? 사위가 물었다. 응. 근데 애가 밤에 자꾸 깨. 딸이 대답했다. 엄마도 피곤하셨겠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그는 아이를 안고 문을 닫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딸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상하지 엄마. 저 사람한테는 미움도 분노도 별로 안 느껴져. 그냥 허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이 뭔지 나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건 분노의 끝에서 남는 잔재,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은 감정. 말해도 소용없다는 그저 포기처럼 가라앉은 무력감. 나 아마 이혼을 해도 이 사람을 미워하진 못할 것 같아. 딸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했다. 이혼이 반드시 분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딸이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다.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도 마음 한구석을 남겨두곤 하니까. 그날 밤 딸은 내게 물었다. 엄마는 아빠 지금도 사랑해?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모르겠는데 안쓰럽기는 해. 딸이 고개를 들고 날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사랑이 끝나도 인정은 남는 거더라. 그날 이후로 딸은 사위와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감정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그녀는 차분하게 이별을 준비해 갔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며 과거의 내 모습을 하나씩 되짚었다. 그땐 너무 복잡해서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 와서야 딸을 통해 내게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았다. 상처 앞에서 마주 앉는다는 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나를 이해하려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졌다. 이 아이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었으니까.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향하는 날이었다. 비가 내렸다. 딸의 결혼식 날처럼 나는 그 우연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하철 안 딸은 말이 없었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계속 가장자리를 적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마음 한구석을 다듬는 듯해. 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봤다. 구청 민원실은 한산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다. 나는 딸 옆에 나란히 앉아 무심히 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벽에 붙은 혼인신고 안내 문구를 보았다. 나는 딸이 처음 결혼 준비를 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비가 왔다. 드레스를 고르던 날 딸은 흰 레이스를 만지며 말했다. 엄마, 이거 입으면 나 진짜 어른 되는 거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드레스를 입는다고 어른 되는 건 아니야.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언제 어른이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민원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다. 두 분 다 오셨나요? 딸은 고개를 저었다. 서로 협의했어요. 남편 쪽 동의서도 준비됐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다. 딸은 사인란에 이름을 쓰기 전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그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그건 후회나 망설임의 숨이 아니라 이제는 내 호흡으로 산다는 각오처럼 들렸다.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뒤 딸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나는 그녀가 남긴 서류를 뒤돌아봤다. 그 자리에 적힌 이름들, 날짜, 주소, 그리고 이혼이라는 글자. 그건 끝이라기보다 정리라는 말이 어울렸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때론 문서로 정리되어야만 각자의 평온을 허락하니까. 밖으로 나왔을 땐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 딸 위에 펼쳐들었다. 딸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마워 엄마. 그 말에 나는 괜히 눈앞이 흐려졌다. 이제 나 뭐하고 살까? 딸이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뭐든 해.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내 거니까. 그 말을 하며 나는 조금 떨리는 걸 느꼈다. 그건 딸에게 해주는 말이자 사실은 오래전에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우리 둘은 그렇게 한 우산 아래에서 잠시 멈춰섰다. 결혼식 날 긴 드레스를 붙잡고 걷던 그 아이가 이젠 짧은 단화를 신고 곧게 걷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 나는 그 걸음을 믿기로 했다. 엄마, 나 방 좀 알아보려고. 애기랑 나 이제 따로 나가서 살아야지. 딸이 그 말을 꺼낸 건 이혼 서류를 낸 지 보름쯤 지나고 나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조금 서운했다. 함께 지낸 시간이 짧지 않았기에 그 빈자리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 건데? 여기서 너무 멀지 않은 데로. 아이 유치원도 그대로 다니게 하고 싶어. 딸은 메모장에 주소 몇 개를 써놓고 있었다. 한 줄 한 줄 그녀가 살아갈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오래전 내 모습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커가던 그 시절 나도 몰래 꿈을 그린 적이 있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메모지에 적었던 글귀들. 국화꽃을 키워보자. 시쓰기 모임에 한번 가볼까?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 그러나 그 글귀들은 항상 젖은 손에 눅눅하게 번졌고 하루의 끝에 잊히곤 했다. 나는 그렇게 나를 조금씩 뒤로 미루었다. 아이들이, 남편이, 가정이 우선이라는 명분 아래 엄마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 없어? 딸이 물었다.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애 다 키우고 이젠 할 수 있는 거 해봐. 딸의 말에 나는 낯선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많이 포기했다는 뜻이니까. 예전에 글 쓰고 싶었어. 그냥 아무도 안 읽어도 되니까. 나 혼자 써보는 그런 거. 나는 처음으로 그걸 말로 꺼내보았다.
딸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거 지금 해도 돼. 그 말이 너무 단순하고 가볍게 들려. 처음엔 웃음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오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딸은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이었다. 첫날 나는 그녀의 짐을 함께 옮겼고 방 한 구석에 작은 책장을 조립해줬다. 딸이 말했다. 이건 엄마가 쓴 글 놓는 데야. 매주 하나씩 써서 여기 꽂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하나도 못 썼는걸? 딸이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써. 내가 제일 먼저 읽어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텅 빈 노트 위에 나는 처음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그리고 이제는 나다. 그 문장을 적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쓴 나는 조금 울었고 조금 웃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고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 딸은 그 방을 얻었고 나는 그 방 덕분에 내 안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주민센터에 글쓰기 강좌가 있다는 이야기를 도서관 사서에게서 들었다. 수강료 없어요. 대신 매주 과제가 있긴 해요. 한번 와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 말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끌렸다. 첫 수업날 나는 펜과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딸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가 엄마 말고 그냥 경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갔다. 경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수업에는 나처럼 중년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 등록했다는 사람, 오래전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줄씩 적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글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엔 정직해야 해요. 피하면 안 써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 첫 장에 적었다. 나는 지금 나를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수업이 끝난 날 나는 카페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셨다. 그게 그렇게 어색하고도 새로운 기분이었다. 누가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테이블 위에 그림자가 나를 감쌌다. 그 조용한 빛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시간이 내게도 있을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다. 나 수업 등록했어. 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뭘 쓸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말이 생각보다 많더라. 딸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말 나는 다 듣고 싶어. 그날 밤 나는 두 번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누군가를 위해 참는 삶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하고 싶다. 펜 끝이 떨렸다. 그건 아마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였을 것이다. 다음 수업날 강사는 말했다. 오늘은 과제로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써오셨죠. 누구에게 썼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심을 담으셔야 해요. 나는 손을 들어 낭독을 신청했다. 당신에게. 나는 오랫동안 미안했습니다. 참지 말아야 할 때 참았고 말했어야 할 순간에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웃기를 바랐지만 나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낭독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눈물이 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따뜻한 용서였다. 수강생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작지만 묵직하게 내 마음속에 울렸다. 집에 돌아온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나 이제 좀 알겠어. 내가 누구였는지. 딸이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는 지금이 제일 엄마 같아. 나는 그 말에 오래오래 가만히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울먹이며 전화했다. 엄마, 그 사람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길에 애한테 넌 이제 아빠 안 봐도 된다고 말했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딸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애가 갑자기 울면서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가 나 버렸어? 라고. 딸의 말끝은 떨렸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같이 가자.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자.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싫어. 엄마까지 상처받을까봐 싫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안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 아이는 이제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과 함께 유치원 앞에서 전 남편을 기다렸다. 아이를 안고 나타난 그는 우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연락할게. 애 먼저 데려가. 그리고는 돌아섰다. 나는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진 어머니, 제가 좀 말실수를 했나 보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말실수인지 진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한텐 그 말이 진짜거든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저도 헷갈려요. 이혼하니까 뭐가 뭔지. 그냥 감정이 앞서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인이 감정을 앞세우면 아이들이 뒤엎여요. 그 말에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를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편이 되지 못했다 해도 아이한텐 아버지예요. 그 역할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론 더 조심할게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부정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내게 말했다. 엄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가 말한 건 엄마가 아니라 경진이야. 이젠 내가 너한테 보호자가 아니라 같은 어른으로 말해주고 싶었어. 딸은 내 팔짱을 껴안으며 말했다. 근데 난 엄마가 내 편이라서 다행이야. 밤이 되자 딸은 아이를 재우고 나와 마주 앉았다.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물었다. 혼자라고 느껴?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이상하게 혼자인데 덜 외로워.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다치지 않게 품는 법을 조금씩 익히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서로 의지하자. 보호자 말고 동료로. 딸이 내게 건넨 그 말은 어느 격려보다 든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 나는 이 아이의 엄마이자 삶의 동료가 되어야겠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봄이 왔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 진달래가 피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놀이터를 뛰어다닌다. 딸의 집도 내 일상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그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새로운 형태로 굳어졌다는 의미였다. 딸은 요즘 주 3일 파트타임 일을 다닌다. 처음엔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게 불안했지만 이제는 일하는 시간이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딸을 응원했다. 그리고 가끔 그녀가 늦을 때면 아이를 데려와 안아주었다.
이젠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글쓰기 수업에 다닌다. 노트 한 권을 다 쓰고 두 번째 노트도 이제 절반을 넘겼다. 최근엔 한글이 지역 커뮤니티 뉴스레터에 실렸다. 어머니 글 참 좋았어요. 읽고 나서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나는 자주 울었다. 그 말들이 한때 말하지 못했던 내 시간을 조용히 보듬어 줬기 때문이다. 가끔 딸과 나는 서로의 글을 읽는다. 딸은 일기처럼 쓴 글을 내게 보여주고 나는 단편적인 에세이를 그녀에게 건넨다. 우리는 서로의 문장을 읽으며 과거를 알게 되었고 현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미래를 함께 꿈꾸게 되었다.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살아본 적 있었어? 딸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제야 시작한 것 같아. 딸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엄마가 경진으로 살아가서 좋아. 그 말이 지금껏 내가 받아본 가장 따뜻한 인정이었다. 요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내 이름을 부른다. 경진아, 오늘은 뭐 하고 싶니? 그 한마디가 어떤 날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날은 나를 위로한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고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걸 이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딸도 그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불린다. 소연 씨, 소연 엄마, 그리고 그냥 소연. 나는 그 모든 이름이 이 아이의 삶을 감싸주길 바란다. 시간은 참 이상하다. 그날 딸이 처음 이혼하겠다고 말했던 식탁 앞이 지금은 평온한 저녁이 펼쳐지는 자리다. 같은 공간, 다른 마음. 나는 그런 걸 변화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고 딸과 함께 웃고 가끔은 혼자 산책하며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본다. 외롭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고요함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조심스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서 혼란과 후회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하루도 당신의 이름만큼 귀하게 불리기를. 건강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